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총 국가 부채 D4는 GDP 즉 국내 총생산의 약 108%로 추정되어 위험하고 국가 부채 D1, D2, D3, D4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2년 7월 27일에 발간된 스태프 디스커션 노트와 2020년 1월 31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Public Sector Debt Definitions and Reporting in Low Income Developing Country에서 국가 채무와 공공부문의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에 발표되는 이게 IMF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7페이지에 D1, D2, D3, D4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 국가 부채의 정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국가 부채의 분류를 D1, D2, D3, D4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D1은 Debt Securities, 즉 채무증권하고 론, 대출금을 합한 것입니다. D2는 D1에다가 IMF의 특별 인출권, 즉 SDR을 합하고 통화와 예금을 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D3는 D2에다가 미지급 계정, Other Accounts Payable인 미지급 계정을 합한 것입니다. D4는 D3에다가 기타의 모든 보정, 보험, 연금 등의 부채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보다 자세히 보면은 D1은 채무증권과 대출금의 합계인데 이때 채무증권 즉 Debt Securities는 선진화된 금융산업 기반이 있는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장성이 있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출금 즉 론즈는 채무증권에 비해서 시장성이 적은 채무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2에 포함되는 SDR은 Special Drawing Rights의 약자로 IMF의 특별 인출권을 의미합니다. D3는 D2에다가 미지급 계정인 Other Accounts Payable를 합한 것인데 이는 재무적 위험 도래시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는 비시장성 채무 상품입니다. D4는 D3에다가 기타 모든 보정, 보험, 연금 등의 부채를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 채무, D2는 일반 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D1은 국가 채무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의 채무를 포함하고 있고 D2는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D3는 D2에다가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합니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합니다. 각 나라마다 모두 IMF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D2까지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OECD나 월드뱅크 즉 WB에서도 국가 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간 비교 목적으로는 D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D1은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 지표로 활용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D3와 D4 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5개에서 7개 국가에 지나지 않아 국가 간 직접 비교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와 달리 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국가 채무를 정부가 민간 또는 해외 투자자에게 빌린 돈의 원금 또는 원리금을 직접적으로 상환할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 채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관, 차입금, 국채, 지방정부의 순채무 등은 국가 채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F 정의를 기준으로 하면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만은 정부와 독립된 공기업이나 중앙은행의 채무는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채무나 지급 의무가 있는 사회보험 등의 잠재부채는 국가 채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는 전쟁, 천재지변, 대공황 등 특수한 금융위기의 경우에 증가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일반적으로 명목 GDP 대비 채무 비율로 계산합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보다 좀 더 강의의 개념입니다. 국가 부채에는 국가 채무를 비롯해서 4대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충당금 부채, 공기업 채무, 사회보장성 기금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고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국가 채무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현금주의 개념으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채권 채무 계약 등으로 형식적으로 현금 흐름이 수반되는 채무만 기록되는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래에 유출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빚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정부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개념으로 국가의 빚을 파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일반 정부 부채 즉 D2라고 합니다. 특히 일반 정부 부채는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을 통해서 국가 부채를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 D3는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D3는 얼마일까요?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D3는 GDP 대비 56.9%였습니다. 2019년 말 기준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0.0%, 2016년 말은 63% 있고 2015년 말 기준은 64%, 2014년 말 기준은 65%였습니다. 즉 2014년 최고치인 65%를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는 매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기업의 적자 확대로 D3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은 금융공기업이 지는 부채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할 때는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정부 부채 D2와 공공부문 부채 D3가 국가 채무 D1보다 국가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나타낸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국가 채무의 국제 비교와 적정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다면 금년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D1은 4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우리나라의 적정 수준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은 40%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향후 통일 비용 소요를 감안해서 EU 재정 준칙보다 20% 낮은 40%가 관리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89년에서 2018년에 OECD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과 국가 채무 비율이 역유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의 적정 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 의존도에 따라서 적정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추정 결과를 보면은 기축통화국의 적정 수준은 97.8%에서 114%에 달하는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수준은 37.9%에서 38.7%에 그치고 있어서 두 그룹 간의 격차가 약 3배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14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이 41.4%에서 45%로 추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 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국 화폐와 국채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깊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초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수출입 변동성이 크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경련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국가 부채 비율은 106.5%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경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 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7일 발표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군인 및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작년 말 944조 2천억 원으로 2018년 939조 9천억 원보다 0.5%인 4조 3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는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2016년 752조 원이었던 연금 충당 부채는 2017년 845조 원, 2018년 939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연금 충당금 부채도 작년 과거와 다르게 계산 방식을 바꾸어서 부채 증가폭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액은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 제 예측에는 2020년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채무 D1과 일반 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를 나타내는데 2019년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금년 12월이 되어야 발표된다고 합니다. 발표가 상당히 늦습니다. 보다 빨리 발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의의 국가 부채 D4로 보면은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포함된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하면은 대략적으로 2019년 말 2070조 5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2019년 국내 GDP 1913조 9천억 원의 약 108.2%로 추정됩니다. 이는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 것이고 실제 통계가 발표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11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통계 중 2019년 공공부문 부채는 연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2018년 통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2019년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은 국가 부채 D표로 보면은 2018년 106.3%, 2019년 108.2%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우려하는 이유를 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2편의 국가 재정 및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 문제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 시청자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댓글을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달아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우려하는 이유를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정부 들어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네 번째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공무원 수를 크게 증가시켜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무원은 줄이고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경제 정책의 실패이자 큰 문제입니다. 둘째,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 D4로 보면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GDP의 약 108%나 되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부채 D3에 포함되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높습니다. 셋째, 게다가 2019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약 3,148조 4천억 원이나 되어 크게 높은 데다 국가 재정마저 위험해지면 국가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와 가계 및 기업 부채를 합하면 약 5,210조 원으로 추정되어 GDP의 272.3%나 됩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외환이 부족해지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 바로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EU 국가는 EU의 울타리가 있고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있어서 한 국가가 위험해지면 타 국가와 연계되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 경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비율이 낮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와 일부 여건은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 D2가
2018년 기준 109.2%이고 우리는 40.1%에 불과하다고 재정을 확대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대로 국가 채무 비율인 D1도 2018년 36%, 2019년 38.1%, 2020년 말 45% 선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도 국제 비교로 보는 D2와 D3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는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한 이후 현금 복지 확대와 공무원 정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인기 영합에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의 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라 라고 하는 그의 지시는 지금 들어도 파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981년 22.5%에서 약 12년 만인 1993년 100.3%로 증가하여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문정부가 지금 취하는 정책은 경제가 파탄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혹자는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0%를 넘는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본 경제를 너무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국가 부채 문제도 차후 별도로 자세히 연구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충건 방송 76회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여 인기를 얻고 끝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들과 후세 세대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재정 준칙이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 비율을 GDP의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연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GDP의 40%를 지키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대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89개 국가에서 재정 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재정 수단으로서 재정 준칙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재정 준칙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1년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하고 국채를 찍어 새 부채를 내는 한도도 GDP의 0.3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재정 수지가 GDP 대비 1% 이상 흑자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재정 적자가 생기면 그 다음에 6년 동안 적자분을 메우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속 가능한 투자 준칙을 통해서 순공공 채무를 GDP 대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U는 마스트리트 조약을 통해서 공공채무와 지출통제 원칙 등을 제시하였고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60% 이내로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때 EU의 국가 채무 기준은 일반 정부 부채 D2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2019년 일반 정부 부채를 집계 가정이 어렵다고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음으로 국가에서 보다 빨리 발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재정 준칙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를 핑계로 1년에 적자 국채를 몇 번이고 발행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재정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서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의 감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과 검은색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연구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